상견례 자리에서 자신이 사는 펜트하우스를 자랑하며 가난한 우리 집안과는 절대 사돈 맺을 수 없다던 동창을 사돈으로 믿는 한 여성이 내가 그 건물의 건물주인데 하면서 모든 걸 박살내고 참교육시키는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서울의 심장부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빌딩들이 저마다의 위용을 뽐내는 강남의 한복판에 유독 고고한 자태로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지배하는 건물이 있었다. 수연타워. 단순한 건물의 이름을 넘어 그것은 한 여성의 인생 전부를 상징하는 거대한 기념비였다. 그리고 그 건물의 주인이 바로 이유연,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다. 유연의 하루는 타워의 가장 높은 층, 도시의 전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펜트하우스의 침실에서 시작되지 않았다. 그녀의 아침은 언제나 타워 1층, 화려한 명품 샵과 최고급 레스토랑들 사이에 소박하게 자리 잡은 따뜻한 밥상이라는 작은 식당의 주방에서 시작되었다. 이른 새벽 아직 도시가 잠에서 깨어나지 않은 시간, 유연은 이미 앞치마를 두르고 멸치와 다시마로 정성껏 육수를 내고 있었다. 따뜻한 밥상은 유연에게 단순한 사업 그 이상이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아들 민준을 키우며 세상의 모진 풍파를 온몸으로 맞아야 했던 시절, 그녀에게 가장 간절했던 것은 바로 따뜻한 밥 한 끼였다. 단돈 몇천 원이 없어 굶주린 배를 부여잡고 눈물로 밤을 지새우던 그 시절의 서러움을 그녀는 잊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자수성가하여 남들이 우러러보는 부를 이룬 지금, 그녀는 과거의 자신처럼 힘겨운 이들에게 온기 어린 밥 한 끼를 대접하는 것으로 세상에 진 빚을 갚고 있었다. 식당의 메뉴는 단출했다. 매일 바뀌는 백반 정식 하나. 가격은 놀랍게도 단돈 3,000원. 주변 식당들의 점심값이 1만 원을 훌쩍 넘는 것을 생각하면 파격적인 가격이었다. 하지만 음식의 질은 결코 저렴하지 않았다. 유연이 직접 엄선한 신선한 제철 재료로 마치 사랑하는 가족에게 차려주듯 정성을 다해 만든 음식이었다. 이른 아침부터 식당 앞에는 주변 공사장의 인부들, 취업준비생, 홀로 사는 노인들로 긴 줄이 늘어섰다. 유연은 그들에게 음식을 내어주며 따뜻한 미소와 함께 안부를 묻는 것을 잊지 않았다. 어르신, 오늘은 기운이 없어 보이시네요. 이따 가실 때 누룽지 좀 챙겨드릴 테니 꼭 가져가세요. 총각, 면접은 잘 봤어? 밥 든든히 먹고 힘내야지. 뭐든 잘 될 거야. 그녀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고단한 사람들의 얼굴에 잠시나마 웃음꽃이 피었다. 그 모습을 보는 것이 유연에게는 수백억짜리 계약을 성사시키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고 보람이었다. 물론 그녀의 이런 행보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수연타워의 입주사 대표들은 회장님의 격에 맞지 않는 일이라며 식당을 철수할 것을 여러 차례 건의했다. 그럴 때마다 유연은 빙그레 웃으며 답할 뿐이었다. 이 타워의 주인이 누구죠? 제 건물에서 제가 하고 싶은 일 하겠다는데 그게 무슨 문제라도 되나요? 그녀의 단호하면서도 온화한 카리스마 앞에 감히 더 이상 토를 다는 사람은 없었다. 오늘 아침 유연의 마음은 평소와 달리 조금 들떠 있었다. 주방 한편에 놓인 달력에 동그라미 쳐진 날짜, 민준이 상견례라는 글씨가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하나뿐인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강민준이 드디어 평생의 짝을 만나 가정을 꾸리게 된 것이다. 민준은 그녀의 삶의 이유이자 가장 큰 자랑이었다. 아버지 없이 자랐다는 소리를 듣게 하고 싶지 않아 더 엄하고 바르게 키웠다. 유복한 환경이었지만 유연은 아들에게 결코 사치와 허영을 가르치지 않았다. 오히려 따뜻한 밥상에서 함께 땀 흘려 일하게 하며 노동의 신성함과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을 키워주었다. 덕분에 민주는 재벌 2세답지 않게 겸손하고 속 깊은 청년으로 자라주었다. 그런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라며 데려온 예비 며느리,
박하은 역시 소박하고 선한 인상을 가진 아가씨였다. 어머니, 저 왔어요. 훤칠한 키에 아버지를 쏙 빼닮은 아들 민준이 주방으로 들어서며 유연을 꼭 안았다. 그의 옆에는 하은이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다. 어머님, 일찍부터 고생이 많으세요. 아니다. 너희들 온다기에 아침부터 마음이 설레서 일이 손에 잡히지도 않더라. 밥은 먹고 왔니? 아니요. 어머님, 밥 먹으려고 일부러 굶고 왔죠. 민준의 너스레에 유연과 하은의 얼굴에 웃음이 번졌다. 유연은 두 사람을 위해 정갈하게 차린 아침상을 내왔다.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백반이었지만 세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족처럼 웃음꽃을 피우며 식사를 했다. 어머니, 오늘 상견례 장소는 제가 예약한 한정식 집으로 정했어요. 운산이라고 조용하고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그래, 우리 아들 센스 있네. 하은이 부모님은 어떤 분들이시니? 유연의 물음에 하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저희 아버지는 평범한 회사원이시고 어머니는 전업주부세요. 두 분 다 조금 격식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편이라 혹시라도 어머님께서 불편하시진 않을까 걱정돼요. 걱정 마라, 아가.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지. 내가 알아서 잘 맞춰드릴게. 그저 너희 두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 보여드리는 게 최고의 효도 아니겠니? 유연은 하은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며 안심시켰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설명하기 힘든 작은 불안감이 싹트고 있었다. 하은이 말한 격식이라는 단어가 왠지 모르게 과거의 아픈 기억을 건드리는 듯 했다. 점심 장사가 끝나고 유연은 상견례에 입고 갈 옷을 고르기 위해 펜트하우스의 드레스룸으로 향했다. 수백 벌의 명품 옷과 보석들이 가득했지만 그녀의 손길이 닿은 것은 화려한 드레스가 아닌 단정한 베이지색 투피스였다. 평소 따뜻한 밥상의 주인장으로 지낼 때와 다름없는 소박한 차림새였다. 그녀는 부를 과시하는 것을 경멸했다. 진정한 품격은 값비싼 옷이나 보석이 아닌 사람의 마음가짐에서 나온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약속 시간이 다가오자 유연은 직접 차를 몰아 운산으로 향했다. 최고급 세단이 즐비한 지하 주차장이었지만 그녀는 아들이 사준 국산 중형차를 이용했다. 차에서 내리는 그녀의 모습은 영락없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평범하고 인자한 어머니였다. 그래, 오늘 나는 수연타워의 회장 이유연이 아니라 그저 아들 민준의 어머니다.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그녀는 식당 안으로 들어섰다. 예약된 룸으로 안내받는 내내 그녀의 심장은 기분 좋은 긴장감으로 두근거렸다. 문이 열리고 먼저 와 있던 아들 내외와 사돈될 사람들이 시야에 들어왔다. 그리고 유연의 시간은 그 자리에서 멈춰버렸다. 예비 사돈, 그러니까 하은의 어머니와 눈이 마주친 순간 그녀의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잊고 싶었던, 아니 잊었다고 생각했던 과거의 망령이 비웃음 가득한 얼굴로 그녀를 맞이하고 있었다. 어머, 이게 누구야? 이유연 아니니? 상대방의 입에서 나온 자신의 이름. 그 목소리는 20년이라는 세월을 뛰어넘어 유연의 심장에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다. 찢어지게 가난했던 시절 자신을 벌레 보듯 쳐다보며 온갖 모욕과 멸시를 퍼부었던 동창 오혜진이었다.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 속 유연의 귓가에는 오혜진의 목소리만이 날카롭게 울렸다. 20년 전 교복을 입고 있던 혜진의 모습과 지금 화려한 명품으로 치장한 모습이 겹쳐지며 유연의 머릿속을 헤집었다.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을 투명인간 취급하고 급식비를 못 냈을 때 반 아이들 앞에서 대놓고 망신을 주던 그 얼굴. 냄새나니까 가까이 오지 말라며 코를 막던 그 표독스러운 표정. 그 모든 것이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올랐다. 어머니, 두 분 아는 사이세요? 어색한 침묵을 깬 것은 아들 민준이었다. 그의 목소리에 유연은 겨우 정신을 차렸다.
그녀는 애써 입꼬리를 끌어올려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얼굴 근육이 돌처럼 굳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아, 네. 아주 오래전에 잠깐 알던 사이랍니다. 유연의 대답에 혜진이 과장되게 웃음을 터뜨렸다. 어머, 잠깐 알던 사이라니 너무 서운하다, 유연아. 우리 같은 반이었잖아. 물론 너는 워낙 존재감이 없어서 기억하는 애들이 많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똑똑히 기억나는데. 매일 똑같은 옷만 입고 다니던 애 맞지? 혜진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유연의 과거 상처를 후벼 팠다. 하은의 아버지 박상철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보았고 민준과 하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갔다. 여보, 초면에 실례되는 말씀 아니오? 박상철이 조심스럽게 혜진을 말렸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기세등등하게 유연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실례라니요? 오랜만에 동창 만나서 반가워서 그러는 건데. 근데 유연아, 너 꼴이 왜 이래?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네. 여전히 그렇게 가난하게 살아? 남편은 뭐 하는 사람인데 상견례 자리에 코빼기도 안 비치고. 아, 맞다. 너 일찍 남편 죽었다고 그랬지? 아이고, 어떡하니. 팔자도 참 기구하다. 어머니. 하은이 울먹이며 소리쳤지만 혜진의 폭언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유연을 짓밟는 것에 희열을 느끼는 사람처럼 보였다. 왜 틀린 말했니? 없는 집안끼리 사돈 맺으면 서로 고생길만 훤한 거야. 하은 아빠, 당신도 한마디 해요. 우리 하은이 저런 집에 시집 보내서 고생시킬 거냐고요. 나는 우리 귀한 딸 숟가락 하나만 들고 시집 가는 꼴 절대 못 봐. 혜진은 유연을 향해 턱을 치켜들며 말했다. 이봐, 이유연. 당신 아들 뭐 하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하은이랑 결혼하고 싶으면 최소한의 성의는 보여야지. 강남의 아파트 한 채 정도는 해올 능력은 되고 뭐 평생 흙 파먹고 살았을 텐데 그런 돈이 있을 리가 없겠지. 듣자 하니 조그만 식당 한다며? 그거 해서 남는 거나 있니? 사람들한테 밥 퍼주는 봉사활동이라도 하는 거야? 그 순간 유연은 분노보다 깊은 허무함을 느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오혜진이라는 인간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사람을 돈과 배경으로 판단하고 자신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짓밟으며 우월감을 느끼는 속물 그대로였다. 유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차갑고 깊게 가라앉은 마치 폭풍 전야의 바다와 같은 눈으로 혜진을 똑바로 응시했다. 오혜진 씨. 유연의 입에서 나온 낮은 목소리에 혜진은 잠시 움찔했다. 말씀이 좀 지나치시네요. 오늘은 제 아들 민준이와 하은 양의 앞날을 축복하기 위해 모인 귀한 자리입니다. 개인적인 감정이나 과거의 일은 잠시 접어두시는 게 예의 아닐까요? 예의? 내가 감히 나한테 예의를 가르쳐? 야, 이유연. 너 아직도 내 처지를 모르는구나. 내가 누군 줄 알아? 내 남편이 이래 봬도 대기업 상무고 나는 이 동네 사모님들 사이에서도 아무나 못 들어오는 VVIP 클럽 회원이야. 너 같은 식당 아줌마랑은 말 섞는 것조차 불쾌하다고. 혜진은 들고 있던 명품 백을 테이블 위에 과시하듯 올려놓으며 말을 이었다. 우리는 지금 수연타워 펜트하우스에 살아. 거기가 어떤 곳인지는 너도 들어서 알 거 아냐? 대한민국 0.1%만 산다는 바로 그곳. 한 달 관리비만 해도 내 식당 한 달 매출보다 많을걸? 우리 하은이는 그런 집에서 공주처럼 자란 아이야. 그런데 어디 근본도 없는 집에 시집을 보내. 어림도 없지. 이 결혼 다시 생각해봐야겠어. 수연타워. 그 이름이 혜진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유연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신이 있다면 참으로 짓궂은 장난을 친 것이리라.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민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사부인께 지금 무슨 무례한 언행이십니까? 저희 어머니가 어떤 분이신지 알고나 하시는 말씀이세요? 당장 사과하세요. 어머, 아들 교육 한번 잘 시켰네. 어미한테 눈을 부라리는 것 좀 봐. 다 너 닮아서 그런 거 아니겠어? 가난하고 배운 것 없는 것들은 꼭 저렇게 티를 내요. 혜진의 비아냥에 민주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혜진의 멱살을 잡을 기세였다. 그 순간 유연이 조용히 민준의 팔을 잡았다. 앉아라 아들아. 유연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다. 그녀는 민준을 자리에 앉히고는 다시 혜진을 향해 몸을 돌렸다. 오혜진 씨, 수연타워 펜트하우스에 사신다고요? 참 좋으시겠어요. 전망이 아주 끝내주죠? 예상치 못한 유연의 반응에 혜진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뭐야?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있어. 제가 그 타워를 지을 때 다른 건 몰라도 전망만큼은 최고로 만들고 싶었거든요. 특히 펜트하우스는 제가 가장 아끼는 공간이라 모든 자재를 최고급으로만 썼답니다. 사시는데 불편함은 없으신가요? 혹시라도 하자가 있다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바로 처리해 드릴 테니. 유연의 말에 혜진은 물론이고 박상철과 하은, 민준까지 모두 얼어붙었다. 무슨 영문인지 알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혜진은 잠시 말을 잃었다가 이내 코웃음을 쳤다.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수연타워를 지어? 미쳤구나, 드디어. 가난이 사람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는 건가? 헛것이 다 보이고. 야, 이유연. 더 추해지기 전에 그만하고 꺼져. 어디서 사기꾼 같은 소리를 짓거리고 있어? 혜진이 자리에서 일어나 유연에게 손가락질하며 악을 썼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유연은 더 이상 참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김비서. 나예요. 지금 운산 한정식 매화룸인데 이쪽으로 잠깐 와줄래요? 올 때 우리 타워 관리소장도 같이 데리고 와요. 펜트하우스 입주민 관련해서 확인할 게 좀 있어서. 전화를 끊는 유연의 얼굴에는 더 이상 온화한 미소는 없었다. 차갑고 서늘한 거대한 제국의 여왕과 같은 위엄만이 서려 있었다. 유연의 전화 통화가 끝나자 룸 안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오혜진은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듯 경멸과 조소가 뒤섞인 눈으로 유연을 쏘아보고 있었다. 박상철은 불안한 기색으로 아내와 유연의 눈치를 살폈고 민준과 하은은 사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영문을 몰라 굳은 표정으로 앉아있을 뿐이었다. 쇼는 이제 끝났니? 어디서 배우라도 섭외했나 보네. 김비서? 관리소장? 웃기지도 않아. 너 같은 여자가 비서를 두고 타워 관리소장을 오라가라 한다고.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혜진의 비웃음에도 유연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실 뿐이었다. 그 여유로운 태도가 혜진을 더욱 미치게 만들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룸의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검은색 정장을 반듯하게 차려입은 중년 남성과 작업복 차림의 남성이 들어왔다. 정장을 입은 남성은 유연을 보자마자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김성철 비서입니다. 소장님 오셨군요. 타워 관리소장 박영식입니다. 회장님. 회장님이라는 호칭이 두 사람의 입에서 동시에 터져 나왔다. 그 순간 룸 안의 공기는 완전히 얼어붙었다. 오혜진의 입이 딱 벌어졌고 그녀의 눈은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것처럼 커졌다. 박상철은 들고 있던 찻잔을 떨어뜨릴 뻔했고 하은은 제 귀를 의심하며 민준을 쳐다보았다. 민준 역시 놀란 표정이었지만 이내 상황을 파악하고는 굳게 입을 다물었다. 유연은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로 비서에게 말했다.
김비서, 저기 저분 오혜진 씨라고 수연타워 펜트하우스 입주민이시라는데 내가 잘 기억이 안 나서. 입주민 명단 좀 확인해 줄래요? 김비서는 곧바로 태블릿 PC를 꺼내 무언가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그 짧은 순간이 혜진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갔고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기 시작했다. 저 회장님. 펜트하우스 입주민은 박상철님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만. 김비서의 말에 혜진은 자기도 모르게 소리쳤다. 네, 내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지. 우리가 거기 사는 거 맞아. 유연은 혜진을 쳐다보지도 않고 관리소장에게 물었다. 박 소장. 펜트하우스 월세가 요즘 좀 밀렸다고 보고받은 것 같은데 맞나요? 관리소장은 난처한 표정으로 혜진과 박상철을 흘끗 쳐다보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네, 회장님. 현재 6개월치 관리비와 임대료가 연체된 상태입니다. 수차례 독촉장을 보냈지만 납부되지 않아 금일부로 계약 해지 및 퇴거 명령 통보서를 발송할 예정이었습니다. 뭐라고요? 퇴거 명령? 박상철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그는 아내인 혜진을 쳐다보았다. 그동안 혜진은 남편의 사업이 어렵다는 사실을 숨긴 채 지인들에게 빌린 돈과 카드로 명품을 사고 호화로운 생활을 유지하며 펜트하우스 사모님 행세를 해왔던 것이다. 모든 거짓말이 탄로 나는 순간이었다. 혜진은 이제 더 이상 소리조차 지를 수 없었다. 그녀의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짓밟았던 가난뱅이 동창 이유연이 바로 자신이 살던 수연타워의 주인이자 자신의 목숨줄을 쥐고 있는 회장님이라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유연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그리고 혜진에게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갔다. 그녀의 발걸음 소리는 마치 사형 선고를 내리는 심판의 발소리처럼 룸 안에 무겁게 울렸다. 오혜진 씨, 20년 전 당신이 나에게 했던 말 기억나? 유연은 혜진의 눈앞에 멈춰서서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너 같은 가난뱅이는 평생 흙이나 파먹고 살 거라고. 냄새나니까 가까이 오지도 말라고 했지. 그래, 나 그때 정말 냄새나는 애였을지도 몰라. 가난이라는 지독한 냄새가 뼛속까지 배어 있었으니까. 하지만 말이야, 혜진아. 유연은 혜진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혜진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너의 그 천박한 속물 근성보다는 그때의 내 가난이 훨씬 더 고결하고 향기로웠던 것 같네. 적어도 나는 사람을 돈으로 무시하고 짓밟지는 않았거든. 유연은 말을 마치고 비서와 관리소장에게 고갯짓했다. 김비서, 박 소장. 두 분은 이분들 퇴거 절차 법대로 원칙대로 진행하세요. 단 1원의 예외도 단 하루의 유예도 없습니다. 그리고 박상철 씨. 유연은 이제 완전히 넋이 나간 박상철을 향해 말했다. 당신 회사 대호그룹이었나? 우리 수연타워에 입주한 계열사들 이번 달부로 전부 계약 해지 통보하겠습니다. 내 건물에 당신처럼 아내 하나 제대로 건사 못하고 사람 귀한 줄 모르는 사람이 몸담고 있는 회사에 간판을 걸어둘 순 없으니까. 회장님, 제발 그것만은. 박상철이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로 애원했지만 유연은 차갑게 돌아섰다. 그리고 오혜진 씨. 문을 나서려던 유연이 마지막으로 혜진을 돌아보았다. 당신이 그토록 자랑하던 그 VVIP 클럽, 내가 만든 곳이야. 오늘부로 당신은 강제 탈퇴야. 아, 그리고 당신이 오늘 입고 걸친 그 모든 것들, 우리 타워 입점 브랜드에서 외상으로 긁은 거던데. 그것도 전부 회수 조치하도록 지시해놨어. 이제 그 화려한 껍데기 벗고 20년 전 당신이 그토록 경멸하던 진짜 내 모습으로 한번 살아봐. 과연 누가 더 비참해질지 우리 한번 지켜보자고.
유연은 마지막 말을 남기고 아들 민준의 손을 잡고 룸을 나섰다. 하은은 울면서 엄마에게 매달리는 대신 조용히 일어나 유연의 뒤를 따랐다. 문이 닫히고 룸 안에는 오혜진의 처절한 통곡 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그녀가 평생 쌓아 올렸다고 믿었던 화려한 성이 단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운산의 묵직한 문이 닫히는 순간 바깥 세상의 소음이 거짓말처럼 멀어졌다. 유연과 민준 그리고 하은 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주차장으로 향했다. 방금 전까지 한바탕 폭풍이 휩쓸고 간 룸 안의 처절한 풍경과 달리 주차장은 너무나 고요하고 평온했다. 유연은 자신의 국산 중형차 앞에 멈춰 서서 넋이 나간 채 굳어있는 하은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다. 아가 많이 놀랐지. 미안하다. 어른들 싸움에 너까지 휘말리게 해서. 유연의 따뜻한 목소리에 그제야 하은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그녀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죄송합니다, 어머님.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반복하며 오열했다. 자신의 어머니가 저지른 끔찍한 만행에 대한 죄책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먼저 걱정해주는 유연에 대한 감사함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내가 왜 죄송해? 부모는 내가 선택한 게 아니잖니. 고개 들어 아가. 어서 차에 타자. 여기서 이러고 있을 필요 없어. 유연은 하은을 뒷좌석에 태우고 민준에게 조용히 눈짓했다. 민준은 운전석에, 유연은 조수석에 올라탔다. 차는 부드럽게 주차장을 빠져나와 강남의 화려한 거리로 합류했다. 차 안에서는 하은의 흐느낌만이 간간히 들려올 뿐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않았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은 조금 전에 지옥 같던 시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듯 평화롭기만 했다. 얼마나 달렸을까? 민준이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경외감이 뒤섞여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어머니 왜 이제껏 말씀 안 하셨어요? 어머니가 수연타워의 주인이셨다는 걸요. 그리고 저런 인간과 그런 끔찍한 악연이 있었다는 걸. 유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말해서 뭘 하겠니? 과거는 과거일 뿐이고 나는 내 힘으로 일어선 지금의 내 모습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 굳이 아들에게까지 엄마의 아픈 상처를 들춰내 보이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부라는 건 과시하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야. 지키고 나누고 올바른 곳에 쓰기 위해 존재하는 거지. 너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싶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민준을 바라보았다. 오늘 내가 한 행동, 어쩌면 내 눈에는 너무 과하고 잔인하게 보였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민준아, 세상에는 말로 해서는 안 되는 인간들이 있단다. 짓밟히고 빼앗겨봐야만 비로소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어리석고 가련한 영혼들이지. 나는 오늘 오혜진이라는 한 인간을 벌한 게 아니야. 나는 돈과 권력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짓밟는 교만을 벌한 거다. 내 아들 그리고 내 며느리가 될 아이가 살아갈 세상이 적어도 그런 부조리함에 무릎 꿇는 세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 유연의 말에 민주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그저 운전대를 꽉 쥔 채 자신의 어머니가 얼마나 거대하고 강한 사람인지 새삼 깨닫고 있었다. 늘 따뜻한 밥상 주방에서 소박한 미소를 짓던 어머니의 모습 뒤에 이토록 강철 같은 의지와 철학을 가진 제국의 여왕이 숨어 있었다는 사실에 전율했다. 그때 뒷좌석에서 흐느끼던 하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님, 저 민준 씨와 결혼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무슨 염치로 어머님을 뵙고 민준 씨 옆에 서겠어요. 저희 집은 이제 모든 걸 잃게 될 텐데요. 그 말에 유연은 즉시 몸을 돌려 하은의 손을 꽉 잡았다. 아가, 방금 내가 한 말 못 들었니? 나는 돈과 배경을 보고 며느리를 얻으려는 게 아니야. 나는 박하은이라는 사람의 선한 마음과 반듯한 인성을 보고 내 며느리로 맞이하고 싶은 거다.
내 부모님이 어떤 분이시든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하게 되든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아. 오히려 이런 시련을 겪고도 내가 우리 민준이 옆을 굳건히 지켜준다면 나는 너를 더 귀하고 대단한 아이로 여길 게다. 어머님. 그러니 더 이상 미안해하지도 위축되지도 마라. 너는 아무 잘못 없어. 오히려 가장 큰 상처를 받은 건 너일 테니. 지금부터는 아무 생각 말고 우리 민준이한테 기대서 푹 쉬렴. 나머지는 다 이 어미가 알아서 할 테니. 유연의 진심 어린 위로에 하은은 다시 한번 눈물을 터뜨렸지만 그것은 더 이상 절망과 죄책감의 눈물이 아니었다. 자신을 온전히 믿어주고 감싸주는 새로운 가족의 품 안에서 느끼는 따뜻하고 벅찬 감동의 눈물이었다. 같은 시각 운산의 매화룸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유연이 떠난 직후 박상철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모두 회사에서 걸려온 전화였다. 수연타워에 입주한 계열사들의 계약이 일방적으로 해지 통보되었다는 소식, 그로 인해 그룹의 주가가 폭락하고 있다는 비명 같은 보고들이 쉴 새 없이 날아들었다. 박상철은 창백한 얼굴로 전화를 받으며 아닙니다. 오해가 있으신 겁니다. 제가 해결하겠습니다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했다.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던 오혜진은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남편에게 악을 쓰기 시작했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무능해서 회사에서도 잘리고 월세도 못 내니까 내가 이딴 수모를 당하는 거 아냐? 어떻게 된 거야 대체? 당신 사업 잘 되고 있다며. 나한테는 왜 한마디도 안 했어? 박상철은 전화를 끊고 멍한 눈으로 아내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실망과 분노 그리고 깊은 허탈감이 뒤엉켜 있었다. 내가 무능해서? 당신 그 명품백들, VVIP 클럽 회원권, 그게 다 어디서 난 돈인 줄 알아? 당신이 내 회사 사정. 뻔히 알면서도 밖에서는 사모님 행세하느라 내 이름으로 끌어다 쓴 빚이야. 난 당신이 집안 살림이라도 알뜰하게 하는 줄 알았지. 그런데 월세를 6개월이나 밀려. 그걸 나한테 숨기고 있었다고. 당신이 인간이야? 뭐? 비빚이라고? 그럼 저것들 다 가짜였어? 당신이 나한테 사기친 거야? 사기는 당신이 쳤지. 없는 살림에 허영심만 가득 차서. 당신의 그 역겨운 속물근성 때문에 우리 집안이 통째로 망하게 생겼다고. 이유연 회장 아니, 내 동창이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 이제 알겠다. 당신은 오늘 처음 본 나라도 용서가 안 되는 인간이야. 두 사람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그 순간 박상철의 휴대폰에 띵 하는 소리와 함께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다. 수연타워 관리사무소에서 보낸 임대차 계약 해지 및 퇴거 명령 최종 통보서였다. 거기에는 일주일 내로 집을 비우지 않을 시 법적 절차에 따라 강제 집행을 실시할 것이라는 차가운 문구가 적혀 있었다. 오혜진은 남편의 휴대폰을 빼앗아 들고 그 내용을 확인했다. 그리고는 실성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다. 하하하하하. 강제 집행? 나를? 이 오혜진을 길바닥으로 내쫓겠다고. 꿈 깨라고 해.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떻게든 이유연 그 계집에 무릎 꿇리고 말 거야. 두고 봐, 내가 다 되돌려줄 거야. 그녀의 웃음소리는 처절한 절규처럼 텅 빈 룸을 가득 메웠다. 한때 대한민국 0.1%의 삶을 꿈꿨던 한 여자의 화려한 성이 그녀 자신의 교만과 허영이라는 폭탄을 맞아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그 잔해 속에서 그녀는 현실을 부정하며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희망을 준비하는 시간이지만 오혜진과 박상철에게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카운트다운과도 같았다. 이유연의 선언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제국의 군주가 내린 한치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는 냉엄한 명령이었다. 추락은 가장 높은 곳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상견례 다음 날
오혜진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VVIP 클럽 라운지를 찾았다. 어제 이유연이 했던 말은 그저 자신을 겁주기 위한 허풍일 거라고 애써 스스로를 세뇌했다. 하지만 라운지 입구에서부터 그녀는 난관에 부딪혔다. 늘 굽실거리며 그녀를 맞이하던 지배인이 싸늘한 표정으로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죄송합니다, 오혜진 고객님. 고객님의 회원 자격이 정지되었습니다. 뭐? 정지? 무슨 소리야? 내가 누군지 몰라. 당장 비켜. 혜진이 소리를 지르며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건장한 보안 요원 2명이 나타나 그녀의 양팔을 잡았다. 회장님의 직접 지시입니다. 영업 방해로 경찰을 부르기 전에 돌아가 주십시오. 회장님이라는 단어에 혜진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다. 주변에 있던 다른 회원들이 수군거리며 그녀를 쳐다보는 것이 느껴졌다. 어제까지 함께 웃고 떠들며 서로의 부를 과시하던 친구들은 이제 그녀를 벌레 보듯 쳐다보거나 아예 외면해 버렸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꼴 좋다는 조롱과 엮여서 좋을 것 없다는 냉정한 계산이 담겨 있었다. 수치심에 얼굴이 불타는 것 같았다. 그녀는 결국 보안 요원들에게 질질 끌려 나오다시피 쫓겨났다. 굴욕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백화점 명품관에 들러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카드를 내밀었지만 돌아온 것은 한도 초과입니다라는 점원의 냉랭한 목소리뿐이었다. 다른 카드를 내밀어도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박상철의 법인 카드를 포함한 모든 신용이 정지된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그녀가 외상으로 구매했던 명품 브랜드들로부터 물품 회수팀이 펜트하우스로 들이닥쳤다. 오혜진 고객님, 구매 대금이 연체되어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물품을 회수하겠습니다. 그들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혜진의 드레스룸을 헤집어 놓았다. 그녀가 애지중지하던 명품 가방과 구두, 보석들이 마치 쓰레기처럼 상자에 담겨 나갔다. 혜진은 속옷 바람으로 쫓겨난 것 같은 처절한 모멸감을 느끼며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부짖었다. 자신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자신의 소유가 아닌 빌린 것에 불과했다는 뼈아픈 진실을 마주해야 했다. 남편 박상철의 상황은 더욱 처참했다. 그는 회사에 출근하자마자 대기 발령 통보를 받았다. 수연타워 입주 계열사들의 동시 계약 해지는 그룹 전체를 뒤흔든 큰 사건이었고 회사는 모든 책임을 박상철에게 떠넘겼다. 그가 이유연 회장과의 개인적인 악연으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다. 평생을 바쳐 충성했던 회사로부터 버림받은 그는 허탈한 웃음을 지으며 자신의 책상을 정리해야 했다. 믿었던 동료들은 그를 피하기에 급급했고 복도를 지날 때마다 들려오는 비난과 조롱의 목소리는 그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다. 결국 퇴거 명령일에 맞춰 그들은 펜트하우스에서 쫓겨나듯 이사해야 했다. 그들이 옮겨간 곳은 강북의 한 다세대 주택, 햇빛도 잘 들지 않는 퀴퀴한 반지하 월세방이었다.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말이 바로 이런 것일까?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방 안에서 오혜진은 넋을 잃고 앉아 있었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서울의 야경을 발 아래에 두고 와인을 마시던 자신이 이제는 창문 너머로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뒤꿈치나 쳐다보는 신세가 되었다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한편 이유연은 이 모든 상황을 김 비서를 통해 보고받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통쾌함이나 만족감 같은 감정은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따뜻한 밥상 주방에서 묵묵히 깍두기를 담글 뿐이었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옆에서 설거지를 돕던 하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녀는 상견례 이후 학교를 휴학하고 매일같이 식당에 나와 유연의 일을 돕고 있었다. 자신의 부모님이 저지른 죄를 조금이라도 갚고 싶다는 마음에서였다. 유연은 깍두기를 버무리던 손을 멈추고 하은을 바라보았다. 나는 괜찮다. 하지만 너는 괜찮지 않겠지.
아무리 미운 부모라도 저렇게 한순간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는 자식의 마음이 오죽하겠니? 저는 괜찮아요. 오히려 이제야 모든 게 제자리를 찾은 것 같은 기분이에요. 그동안 저희 집은 모래 위에 지은 성 같았어요. 언제 무너질지 몰라 늘 불안했죠. 어머니 덕분에 이제 그 허상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어요. 하은의 담담한 고백에 유연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하은의 손에 묻은 고춧가루를 닦아주며 말했다. 그래, 잘 생각했다. 진정한 행복은 화려한 껍데기 속에 있는 게 아니란다. 이렇게 함께 땀 흘려 정성껏 음식을 만들고 그걸 누군가와 나누는 소박한 일상 속에 있는 거지. 너는 이미 진짜 행복이 뭔지 아는 아이야. 그러니 더는 힘들어하지 마라. 유연은 하은을 통해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니었다.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한 아프지만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다.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없다고 했던가. 오혜진과 박상철은 스스로의 교만이라는 무게에 짓눌려 끝없이 추락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추락의 끝에는 어떤 바닥이 기다리고 있을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지옥 같은 현실 속에서 박상철은 조금씩 무너져 내린 삶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는 새벽 인력 시장에 나가 막노동을 해서라도 하루하루의 생계를 꾸려나가려 애썼다. 험한 일에 몸은 고됐지만 땀 흘려번 돈으로 컵라면을 사 먹을 때 그는 아주 오랜만에 내 힘으로 살고 있다는 신락 같은 자존감을 느꼈다. 하지만 오혜진은 달랐다. 그녀는 여전히 현실을 부정했다. 반지하 방구석에 틀어박혀 모든 것이 이유연의 악랄한 계략 때문이라고 세상을 저주했다. 그녀는 남편이 피땀 흘려 벌어온 돈으로 술을 마시며 어떻게든 이유연에게 복수할 방법만을 궁리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파멸 직전의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마지막 무기, 악의만이 남아 있었다. 내가 이대로 죽을 것 같아? 천만에. 이유연, 너도 똑같이 당해봐야 해. 내가 가장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걸 내가 부숴버릴 거야. 혜진의 눈이 번뜩였다. 그녀가 떠올린 것은 바로 이유연의 아킬레스건, 따뜻한 밥상이었다. 그곳은 이유연의 자부심이자 그녀의 선한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상징적인 공간이었다. 저곳을 망가뜨린다면 이유연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굴욕을 안겨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며칠 후 혜진은 작정하고 따뜻한 밥상을 찾아갔다. 일부러 가장 허름하고 지저분한 옷을 골라 입고 며칠은 씻지 않은 듯 헝클어진 머리를 한 채였다. 점심시간 식당 앞에 길게 늘어선 줄의 맨 끝에 선 그녀의 모습은 영락없는 행색 초라한 노숙자였다. 드디어 그녀의 차례가 되었다. 배식대 너머로 하얀 위생복을 입고 환하게 웃으며 음식을 퍼주는 이유연의 모습이 보였다. 그 옆에서는 며느리인 하은이 묵묵히 그릇을 나르고 있었다. 그 다정한 풍경에 혜진은 참을 수 없는 질투와 분노를 느꼈다. 이봐, 주인장. 혜진이 일부러 시비를 거는 듯한 거친 목소리로 소리쳤다. 식당 안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쏠렸다. 유연은 낯익은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고 눈앞에 선 혜진의 모습에 잠시 말을 잃었다. 이딴 개밥을 돈 받고 파는 거야? 이게 사람이 먹을 음식이야? 쉬어 빠진 냄새가 진동을 하잖아. 혜진은 식판을 배식대에 집어 던지듯 내려놓으며 악을 썼다. 식판의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고 주변 사람들이 기겁하며 자리를 피했다. 당신 일부러 가난한 사람들한테 쓰레기 같은 음식 먹이면서 생색내는 거지. 위선자.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장사를 해. 당장 이 음식물 쓰레기 치우지 못해. 혜진은 고의적으로 소란을 피우며 식당을 엉망으로 만들 작정이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몇몇은 휴대폰을 꺼내 이 광경을 찍기 시작했다. 수연타워 회장이 운영하는 3,000원 백반집의 실체 같은 자극적인 제목으로 인터넷에 퍼져나가길 바라는 혜진의 계략이었다.
하지만 유연의 반응은 혜진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그녀는 당황하거나 분노하지 않았다. 오히려 잠시 혜진을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더니 이내 묵묵히 앞으로 나섰다. 그리고는 혜진이 내팽개친 식판을 조용히 치우고 깨끗한 행주로 배식대를 꼼꼼히 닦았다. 손님, 음식이 입에 맞지 않으셨군요. 죄송합니다. 유연은 혜진 앞에 고개를 숙여 사과했다. 혹시 다른 드시고 싶은 건 없으신가요? 말씀만 하시면 제가 즉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아직 재료가 많이 남아 있거든요. 예상치 못한 유연의 저자세에 혜진은 오히려 당황했다. 더 길길이 날뛰며 자신과 싸워주길 바랐는데 상대가 너무나 차분하게 나오자 맥이 빠져버린 것이다. 뭐야? 지금 나랑 장난해? 장난이라니요. 저희 식당을 찾아주신 손님께 만족스러운 식사를 대접하는 것이 제 의무인걸요. 오늘은 제가 특별히 손님만을 위한 밥상을 차려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유연은 혜진을 식당 한편의 빈자리에 정중히 안내했다. 그리고는 주방으로 들어가 잠시 후 갓 지은 흰쌀밥과 뜨끈한 미역국, 그리고 정갈하게 부쳐낸 계란말이가 담긴 작은 쟁반을 들고 나왔다. 그것은 따뜻한 밥상의 메뉴에는 없는 오직 혜진 한 사람을 위해 방금 만든 음식이었다. 자, 드세요. 예전에 당신이 아이를 낳았을 때 제가 미역국 한 번 못 끓여준 게 마음에 걸렸거든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대접하고 싶네요. 유연의 말에 혜진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다. 유연은 혜진이 자신의 딸 하은을 낳았을 때 형편이 어려워 찾아가 보지도 못했던 과거를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다. 혜진은 눈앞의 밥상을 멍하니 내려다보았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미역국에서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풍겨왔다. 그 냄새는 그녀의 잊고 있던 아주 오래된 기억, 가난했지만 남편과 함께 단칸방에서 행복을 꿈꾸던 시절의 기억을 자극했다. 자신을 파멸시킨 원수라고 생각했던 여자가 자신의 가장 비참한 순간에 가장 따뜻한 밥상을 차려준 이 아이러니한 상황 앞에서 혜진이 평생을 지켜왔던 마지막 자존심과 악의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수저를 들었다. 그리고 미역국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다. 따뜻한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는 순간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져 밥 위로 번졌다. 그 눈물은 분노도 굴욕도 아닌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종류의 것이었다. 자신의 삶 전체가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듯한 처절한 참회의 눈물이었다. 한편 그날 저녁 유연의 펜트하우스에서는 민준과 하은의 조촐한 언약식이 열렸다. 화려한 웨딩드레스나 수많은 하객은 없었다. 유연과 두 사람, 단 세 사람만이 모여 서로의 손을 잡고 앞으로의 행복을 약속했다. 하은아, 우리 이제 정말 가족이구나. 민준이 하은의 손에 소박한 반지를 끼워주며 말했다. 하은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유연은 두 사람을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래, 오늘부터 너희는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다. 기억하렴. 인생의 가장 큰 부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따뜻한 밥을 나눠 먹는 것이란다. 앞으로 어떤 시련이 닥쳐도 서로의 밥상을 챙겨주는 것을 잊지 마라.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다. 한때 누군가에게는 교만의 상징이었던 그 풍경이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아름다운 배경이 되어주고 있었다. 시궁창 같던 악연은 끝이 났고 그 폐허 위에서 진정한 사랑과 용서, 그리고 새로운 가족의 이야기가 막 시작되고 있었다. 이유연이 차려준 미역국은 오혜진의 텅 빈 위장뿐만 아니라 교만과 허영으로 굳어버린 그녀의 마음까지 녹여내렸다. 밥 아래 섞여 떨어지던 눈물은 그녀의 지난 20년, 아니 평생을 지배해온 거짓된 삶에 대한 장송곡이었다. 그날 이후 혜진은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다. 더 이상 그녀는 반지하 방구석에 앉아 술로 세월을 저주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새벽같이 일어나 곰팡이가 핀 벽과 바닥을 닦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서툴고 어색했다. 평생 남의 손에 맡겨왔던 청소라는 행위는 그녀에게 낯설고 고된 노동이었다. 락스 냄새에 머리가 핑 돌고 쭈그려 앉아 바닥을 닦는 무릎이 시큰거렸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더러운 것을 닦아낼수록 오히려 자신의 내면에 켜켜이 쌓여있던 오물이 씻겨 나가는 듯한 기묘한 해방감을 느꼈다. 새벽 인력 시장에서 고된 노동을 마치고 돌아온 박상철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늘 쓰레기장 같던 집안이 몰라보게 깨끗해져 있었고 술병 대신 작은 밥상이 차려져 있었다. 밥상 위에는 밥과 김치 그리고 시장에서 사온 듯한 저렴한 콩나물국이 전부였지만 그에게는 수년 만에 받아보는 아내가 차려준 저녁상이었다. 당신 이게 다 무슨 일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묻어 있었다. 또 무슨 변덕을 부리는 것인지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것인지 의심부터 들었다. 혜진은 남편의 시선을 피한 채 고개를 숙이고 말했다. 그냥 당신 고생하는데 밥이라도 차려주고 싶었어. 반찬이 없어서 미안해. 그녀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지만 그 안에는 이전에 없던 진심이 담겨 있었다. 박상철은 잠시 아내를 빤히 바라보다가 말없이 자리에 앉아 수저를 들었다. 콩나물국을 한 숟가락 떠먹는 그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아내의 허영심을 채워주지 못했던 무능한 남편이라는 자격지심과 그런 아내를 방치하고 결국 파멸에 이르게 했다는 죄책감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아주 오랜만에 서로의 속내를 털어놓았다. 누구를 탓하거나 원망하는 말은 없었다. 오직 자신들의 어리석었던 과거에 대한 후회와 참담한 고백만이 오갔다. 여보, 미안했어. 내가 당신을 더 힘들게 했어. 당신이 벌어오는 돈이 내 자존심이라고 착각했어. 당신 어깨가 얼마나 무거웠을지 한 번도 헤아려 주지 못했어. 아니야, 나도 잘못했어. 당신이 그렇게 망가져가는 걸 알면서도 제대로 붙잡아 주지 못했어. 당신의 허영심을 부추긴 건 어쩌면 내 열등감이었을지도 몰라. 당신이라도 화려하게 살면 내가 성공한 것처럼 보일 거라고 착각했던 거지.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밤새 눈물을 흘렸다. 그들의 관계는 재정적으로 사회적으로는 완전히 파산했지만 역설적이게도 인간적으로는 비로소 바닥을 딛고 다시 시작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이다. 며칠이 지났다. 혜진의 마음속에서는 새로운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것은 바로 속죄에 대한 갈망이었다. 이유연과 딸 하은에게 용서를 빌고 싶었지만 무슨 염치로 그들 앞에 나설 수 있을지 막막했다. 그녀는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가 너무나 무거워 감히 용서라는 단어를 입에 올릴 자격조차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 용서를 바라면 안 돼.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갚는 것뿐이야. 아주 조금이라도. 그날 이후 혜진에게는 새로운 비밀 일과가 생겼다. 그녀는 매일 밤 따뜻한 밥상의 영업이 끝나고 모두가 떠난 자정을 틈타 그곳을 찾아갔다. 그리고는 식당 앞에 사람들이 무심코 버리고 간 쓰레기들을 줍고 분리수거통을 깔끔하게 정리했다. 빗자루를 들고 식당 주변 인도를 쓸고 더러워진 출입문 손잡이를 젖은 수건으로 정성껏 닦았다. 어두운 밤 아무도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사실이 그녀에게는 유일한 위안이었다. 그녀는 마치 순례자처럼 매일 밤 그 성스러운 공간을 청소하며 자신의 죄를 씻어내고자 했다. 차가운 새벽 공기에 손은 꽁꽁 얼었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행동이 아니었다. 이것은 오직 그녀 자신을 위한 처절하고 고독한 속죄의 의식이었다. 그녀는 청소를 마친 후 잠시 식당 문 앞에 쭈그려 앉아 안을 들여다보곤 했다. 불 꺼진 식당 안 어둠 속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나눠주었을 그 공간의 기운이 느껴지는 듯 했다.
그녀는 그 온기를 느끼며 자신 같은 인간도 다시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 조용히 자문했다. 대답 없는 질문이었지만 그녀는 그 질문을 던지는 것만으로도 아주 조금씩 구원받고 있음을 느꼈다. 길고 긴 속죄의 길이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변화의 물결은 고요하지만 분명하게 퍼져나갔다. 이유연은 가장 먼저 그 미세한 변화를 감지했다. 매일 아침 따뜻한 밥상의 문을 열 때마다 무언가 달라져 있음을 느꼈다. 늘 지저분하게 널려있던 재활용 쓰레기들이 종류별로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누군가 침이라도 뱉어놓았을 법한 식당 앞 인도는 물청소라도 한 듯 깨끗했다. 심지어 낡은 출입문의 노스의 손잡이는 매일 아침 반짝반짝 윤이 나 있었다. 어머니, 요즘 우리 식당 앞에 좋은 요정이라도 다녀가나 봐요. 아침마다 너무 깨끗해서 깜짝 놀라요. 하은이 웃으며 말했지만 유연은 그 요정의 정체를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다. 그녀는 일부러 내색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그 보이지 않는 손길이 남기고 간 흔적들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 손길에는 서툴지만 간절한 진심이 묻어 있었다. 그러던 어느 이른 새벽 유연은 평소보다 조금 일찍 식당으로 향했다. 짙은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간, 그녀는 멀찍이 차를 세우고 식당 앞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 정체를 확인했다. 허름한 외투에 모자를 깊게 눌러쓴 한 여인이 쪼그려 앉아 걸레로 식당 바닥의 묵은 때를 닦아내고 있었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드러난 얼굴, 오혜진이었다. 유연은 차마 다가가지 못하고 차 안에서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한때는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살았던 여인이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녀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지난날에 대한 처절한 반성과 속죄의 의지가 담겨 있었다. 유연의 마음속에서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쳤다. 분노와 연민, 그리고 아주 희미한 용서의 씨앗이 동시에 싹을 틔우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차를 돌렸다. 지금은 그녀가 나설 때가 아니었다. 진정한 변화는 타인의 개입이 아닌 스스로의 힘으로 완성되어야 하는 것임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한편 민준과 하은의 신혼생활은 소박하지만 행복으로 가득했다. 민준은 어머니의 뜻에 따라 수연타워의 회장 아들이라는 직함을 내려놓고 타워 시설관리팀의 막내 사원으로 입사했다. 그는 뜨거운 보일러실에서 땀 흘리고 굳은 일을 도맡아 하며 밑바닥부터 회사를 배워나가고 있었다. 처음에는 수군거리던 동료들도 그의 성실하고 겸손한 태도에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하은은 복학하여 학업에 매진하면서도 일주일에 3번은 따뜻한 밥상에서 봉사활동을 했다. 그녀는 더 이상 부모님의 그늘 아래 위축되던 과거의 자신이 아니었다. 자신의 삶의 의미를 스스로 찾아가며 하루하루 단단해지고 있었다. 저녁 식탁에 마주 앉은 두 사람은 종종 하은의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어머니 잘 지내실까? 하은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는 어머니의 만행을 용서할 수는 없었지만 한편으로는 혈육에 대한 걱정을 완전히 떨쳐버릴 수는 없었다. 얼마 전에 아버지한테서 연락 왔었어. 두 분 다 일용직으로 일하시면서 지내신다고. 어머니가 많이 변하셨다고 하더라. 예전처럼 화내거나 불평하는 일 없이 묵묵히 당신의 몫을 해내고 계신다고. 민준의 말에 하은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그녀는 언젠가 어머니를 다시 만날 날을 조심스럽게 그려보았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어머니 스스로가 자신을 용서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자식으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배려라고 생각했다. 그날 밤 유연은 자신의 서재에서 하은과 민준을 불렀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보았던 오혜진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다. 두 사람 생각은 어떠니?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할까? 민준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어머니.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분 스스로가 선택한 속죄의 방식이에요.
우리가 섣불리 개입하는 건 그분의 노력을 무의미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하은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민준 씨 말에 동의해요, 어머님. 저희 어머니는 평생을 타인의 시선 속에서 살아오신 분이에요. 지금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오롯이 자신과 마주할 시간이 필요하실 거예요. 저희는 그저 조금 더 기다려드리고 싶어요. 두 아이의 성숙한 대답에 유연은 기특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자신의 복수가 단순히 한 인간을 파멸시키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한 뼘 더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었음을 깨달았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행해지는 혜진의 고독한 속죄, 그리고 그것을 묵묵히 지켜봐주는 가족들의 기다림. 차가운 겨울의 땅속에서 새로운 봄이 조용히 준비되고 있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혹독했다. 연일 영하 10도를 밑도는 기록적인 한파가 서울을 덮쳤고 뉴스는 밤새 동사하는 노숙자들의 안타까운 소식을 연이어 보도했다. 이유연의 따뜻한 밥상은 이런 시기일수록 더욱 분주해졌다. 그녀는 식당 운영 시간을 밤늦게까지 연장하고 따뜻한 잠자리를 구하지 못한 이들을 위해 식당 한편을 임시 쉼터로 개방했다. 김비서, 방한용품 재고가 얼마나 남았죠? 핫팩이랑 내복, 담요 전부 부족할 것 같은데. 당장 추가로 주문 넣고 인근 쪽방촌이랑 노숙자 쉼터에도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세요. 유연은 펜트하우스의 상황실에서 밤낮 없이 구호 활동을 지휘했다. 민준과 하은도 팔을 걷어붙이고 현장에서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땀을 흘렸다. 바로 그 시각 반지하 월세방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던 오혜진과 박상철도 TV 뉴스를 통해 한파 소식을 접하고 있었다. 화면 속에서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비칠 때마다 혜진의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들의 모습에서 얼마 전까지의 자신을 보았기 때문이다. 여보. 혜진이 조용히 남편을 불렀다. 그리고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꾸깃꾸깃한 비상금 봉투를 꺼냈다. 그동안 두 사람이 막노동과 식당 허드렛 일을 하며 한 푼 두 푼 모아온 돈이었다. 그들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었다. 이 돈 우리보다 더 필요한 사람들한테 써야 할 것 같아. 박상철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 길로 곧장 시장으로 달려가 모아두었던 돈 전부를 털어 두꺼운 담요와 핫팩, 그리고 따뜻한 수면 양말을 샀다. 그리곤 가장 도움이 시급해 보이는 서울역 지하보도로 향했다. 그곳은 그야말로 재난 현장이었다. 수백 명의 노숙자들이 신문지와 박스를 덮고 칼바람을 피하고 있었다. 자원봉사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워낙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일손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혜진과 상철은 누구의 지시도 받지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구호 활동에 동참했다. 그들은 말없이 사람들에게 담요를 나눠주고 차가운 손에 핫팩을 쥐어주었다. 한때는 더러운 것을 보면 인상부터 썼던 혜진이었지만 이제 그녀는 스스럼 없이 노인의 얼어붙은 발에 양말을 신겨주고 있었다. 얼굴은 추위와 피로로 얼룩졌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맑게 빛나고 있었다. 더 이상 그녀는 펜트하우스의 사모님 오혜진이 아니었다. 그저 추위에 떠는 이웃에게 온기를 나누는 이름 없는 한 사람일 뿐이었다. 한참 동안 정신없이 사람들을 돕던 중이었다. 누군가 혜진의 어깨를 툭 쳤다. 저기요, 이것 좀 드시면서 하세요. 혜진이 무심코 고개를 돌린 순간 그녀는 숨을 멈췄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컵수프를 내미는 사람. 바로 딸 하은이었다. 그 뒤편에는 민준과 이 모든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는 이유연이 서 있었다. 혜진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얼굴을 들 수가 없었다. 헝클어진 머리, 때가 꼬질꼬질한 옷, 거칠어진 손. 자신의 가장 초라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딸에게 보이고 말았다는 생각에 죽고만 싶었다. 그녀는 도망치듯 그 자리를 피하려 했다.
그 순간 하은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혜진의 손에 들려있던 컵스프에 자신의 핫팩 하나를 더 붙여주었다. 엄마, 손이 너무 차갑잖아. 이거 마시고 해. 아직 나눠줄 거 많이 남았어. 하은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그 안에는 원망도 동정도 없었다. 그저 오랜만에 만난 엄마의 건강을 걱정하는 딸의 순수한 마음만이 담겨 있었다. 그 한마디에 혜진의 심장을 짓누르고 있던 마지막 죄책감의 돌덩이가 산산이 부서져 내렸다. 그녀는 차마 딸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뜨거운 눈물이 컵스프 위로 툭툭 떨어졌다. 미안하다는 말도 용서해달라는 말도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두 모녀는 그 어떤 말보다 더 깊은 화해를 나누고 있었다.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이유연의 입가에 비로소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그녀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오혜진의 파멸이 아니었다. 한 인간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스스로의 힘으로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보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 상처받았던 모든 이들이 진정한 용서에 이르는 것. 그것이야말로 그녀가 생각하는 가장 완벽한 참교육이었다. 혹독했던 겨울밤, 서울의 가장 낮은 곳에서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위대한 용서가 조용히 이루어지고 있었다. 혹독했던 겨울이 물러가고 서울의 잿빛 아스팔트 위로 마침내 연두빛 봄 기운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얼어붙었던 한강이 녹아 흐르듯 굳게 닫혀있던 사람들의 마음에도 서서히 온기가 찾아왔다. 서울역 지하보도에서의 말없는 재회 이후 오혜진과 박상철의 삶에는 작은 그러나 의미 있는 변화들이 생겨났다. 그들은 더 이상 어둠 속에서 숨어 지내지 않았다. 낮에는 각자의 일터에서 땀 흘려 일했고 주말이면 딸 하은과 함께 서울역 무료 급식소에서 봉사활동을 했다. 처음에는 어색함에 서로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지만 함께 밥을 짓고 배식하며 설거지를 하는 시간이 쌓여갈수록 그들 사이에 얼어붙었던 벽은 자연스럽게 허물어졌다. 하은은 더 이상 엄마를 원망하지 않았고 혜진은 딸의 얼굴을 보며 속죄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유연은 그 모든 과정을 멀리서 묵묵히 지켜보았다. 그녀는 섣불리 그들의 삶에 개입하지 않았다. 망가진 그릇이 스스로의 힘으로 다시 붙어 단단해질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 그녀가 선택한 마지막 배려이자 가장 깊은 형태의 용서였다. 봄이 완연한 어느 주말, 유연은 하은을 통해 혜진 부부에게 조심스러운 초대를 전했다. 엄마, 아빠. 이번 주 일요일에 따뜻한 밥상으로 저녁 식사하러 오실래요? 어머님께서 두 분을 정식으로 초대하고 싶어 하세요. 그 말을 들은 혜진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다. 그동안은 이름 없는 봉사자로서, 죄인으로서 그들 곁을 맴돌았지만 사돈이라는 이름으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이유연의 공간에 초대받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였다. 그녀는 아직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내가 무슨 염치로 거길 가니? 안 돼. 나는 못 가. 혜진이 고개를 저으며 뒷걸음질 쳤다. 그때 곁에 있던 박상철이 그녀의 손을 굳게 잡았다. 여보, 가야 해. 우리가 저지른 죄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는지 평생 잊지 않으려면 피해서는 안 돼. 우리가 도망치지 않고 그분들 앞에 서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야. 남편의 단호한 말에 혜진은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다. 그녀는 며칠 밤낮을 두려움과 번민으로 지새웠다. 그리고 약속된 일요일 저녁, 그녀는 남편과 함께 마치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죄수처럼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따뜻한 밥상으로 향했다. 그날 따뜻한 밥상은 오늘 하루 쉽니다라는 팻말을 걸어두었다. 식당 안에는 화려한 장식이나 값비싼 음식 대신 유연과 민준, 하은이 함께 정성껏 차린 소박한 저녁상이 준비되어 있었다.
혜진 부부가 들어서는 순간 식당 안의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로 향했다. 혜진은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바닥만 쳐다보며 죄인처럼 서 있는 그녀에게 유연히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서 와요, 사부인. 그리고 바깥사돈도요.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이리 와서 앉으세요. 유연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너무나 평온하고 다정한 태도로 그들을 맞았다. 그 태연함이 혜진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차라리 자신에게 욕을 하고 뺨이라도 때려주길 바랐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식사가 시작되었다. 갓 지은 밥과 구수한 된장찌개, 그리고 몇 가지 나물 반찬이 전부인 단출한 밥상이었다. 하지만 혜진에게는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도 삼키기 힘든 식사였다. 밥알 하나하나가 마치 모래알처럼 느껴졌다. 한참 동안 말없이 식사를 하던 유연이 조용히 수저를 내려놓고 입을 열었다. 사부인. 그 부름에 혜진의 어깨가 움찔 떨렸다. 제가 오늘 두 분을 모신 건 지난 일을 탓하거나 원망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저 밥 한 번 같이 먹고 싶었어요. 이제 정말 한 가족이 되었으니까요. 유연은 잠시 말을 멈추고 혜진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냉소나 경멸이 아닌 깊은 연민과 이해가 담겨 있었다. 지난 겨울 사부인께서 매일 밤 아무도 모르게 이곳을 청소하고 가신 거 사실은 전부 알고 있었어요. 그 말에 혜진의 눈이 커졌다. 그리고 서울역에서 추위에 떠는 분들을 위해 당신의 전 재산을 털어 담요를 사서 나눠주시던 모습도 전부 지켜보았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아, 이 사람은 진심으로 변했구나.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구나. 그 진심 앞에서 제가 사부인을 미워했던 마음은 이미 오래전에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유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혜진의 앞으로 다가왔다. 그리고는 그녀의 거칠어진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따뜻하게 감쌌다. 그러니 사부인, 이제 그만 자신을 용서하세요. 그리고 고개를 드세요. 죄인처럼 숨어 지내는 건 제가 바라던 결말이 아니에요. 유연의 진심 어린 말에 혜진의 마지막 자존심과 죄책감의 둑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유연의 손을 붙잡고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기 시작했다. 회장님, 아니 사부인,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하지 마세요. 저 같은 인간은 평생을 속죄하며 살아도 부족합니다. 아니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해요. 중요한 건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거죠. 사부인은 이미 충분히 그걸 증명해 보이셨어요. 유연은 울고 있는 혜진을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그 순간 20년이라는 긴 세월을 넘어 이어진 두 여인의 지독한 악연이 비로소 완전한 화해와 용서로 마침표를 찍고 있었다. 한바탕 눈물바다가 지나가고 유연은 혜진에게 뜻밖의 제안을 했다. 사부인, 혹시 괜찮으시다면 저와 함께 일해보시지 않겠어요? 네. 제가 어떻게 감히. 제가 이번에 노숙인들과 독거노인들을 위한 자활지원재단을 하나 만들려고 해요. 따뜻한 밥상처럼 음식을 나눠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분들이 스스로 일어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곳이죠. 그 재단의 운영을 사부인께서 맡아주셨으면 해요. 밑바닥의 고통과 서러움을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니 분명 다른 누구보다 그분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 주실 거라 믿어요. 이건 동정이 아니라 제가 사부인의 능력을 믿고 드리는 제안입니다. 혜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자신을 파멸시켰던 여자가 이제는 자신에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용서를 넘어 한 인간에 대한 완전한 신뢰와 존중의 표현이었다. 그녀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몇 번이고 고개를 숙이며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1년 후 봄. 수연타워 1층,
따뜻한 밥상 옆에는 따뜻한 희망재단이라는 작은 간판이 새로 걸렸다. 재단의 이사장이 된 오혜진은 더 이상 화려한 명품 옷을 입지 않았다. 대신 단정한 유니폼을 입고 누구보다 바쁘게 현장을 누볐다. 그녀의 얼굴에는 과거의 교만함 대신 일하는 사람 특유의 건강한 생기와 자신감이 넘쳤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진심 어린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고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증거로 불리게 되었다. 남편 박상철도 재단에서 시설 관리 일을 도우며 아내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었다. 민주는 시설관리팀에서 시작하여 여러 부서를 거치며 실무 경험을 쌓았고 이제는 수연그룹의 유능한 기획팀장으로 인정받고 있었다. 그는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직원들을 존중하는 리더십으로 아버지 없이 자랐다는 콤플렉스를 완전히 극복하고 진정한 리더로 성장해 나가고 있었다. 하은은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따뜻한 희망재단의 법률 자문 변호사로 일하며 엄마와 함께 사회적 약자들을 돕는 일에 청춘을 바치고 있었다. 그해 유연의 생일날 따뜻한 밥상에 모든 가족이 모였다. 유연과 혜진이 함께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고 상철과 민준이 웃으며 그릇을 날랐다. 하은은 새로 온 봉사자들에게 일을 가르쳐주고 있었다. 모두가 한 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으며 웃음꽃을 피웠다. 한때는 서로를 증오하고 파멸시키려 했던 사람들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완벽하고 따뜻한 가족의 모습이었다. 유연은 행복하게 웃고 있는 가족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창밖의 수연타워를 올려다보았다. 한때 그녀의 성공과 복수의 상징이었던 저 차가운 빌딩이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희망을 나눠주는 거대한 등대처럼 느껴졌다. 진정한 참교육은 상대를 짓밟고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었다. 아픔과 시련 속에서도 한 인간이 스스로의 가치를 깨닫고 상처받은 모든 이들이 서로를 보듬어 안으며 더 나은 세상으로 함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통쾌한 복수이자 가장 완벽한 해피엔딩임을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깨닫고 있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